제목은 기후 시민의 역할과 탄소 중립 사회. 딱 들어도 재밌을 것 같으실까요? 근데 재밌게 어렵죠. 재밌게 어려워요. 재밌게 어려운데 뭐 약간 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강의와 뭐 발표와 이런 거를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해보고 뭐 고위직 공무원 대상으로도 해보고 뭐 회사 직원 대상으로도 해보고 뭐 굉장히 여러 번 해봤는데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결을 맞추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쉽게 하면 뭐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 다 알고 있다 이러고 너무 어렵게 하면 너무 지루하다 이러고 다 주무시고 또 주무시기 지금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2시에 다 커피 한 잔씩 하셨으니까 이제 좀 안심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후 위기다 이런 말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맨 처음에 이런 관련 논의가 시작됐을 때는 기후 변화 뭐 이런 얘기를 시작했을 때가 1990년대 말이거든요. 1995년, 6년, 7년 요때 시작했는데 그때는 맨 처음 사용한 용어는 글로벌 워밍이에요. 지구 온난화. 그래서 글로벌 워밍 그거 되게 벌써 20년 넘었네요. 20년 전쯤에는 글로벌 워밍이란 말을 막 시작했고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냥 자연 현상이다. 예전에 빙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지구가 주기적으로 더워졌다 추워졌다를 반복하는 이런 현상의 일부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논문이 과학 논문이 나왔을 때 그걸 반박하는 논문들도 막 꽤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 글로벌 워밍이란 말을 쓰다가 근데 무슨 글로벌 워밍이냐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글로벌 워밍이란 말은 또 사실 살짝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다가 기후 변화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이거를 막 많이 얘기하다가 이제 약간 더 위험해지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그러다 요즘은 기후 위기라는 말을 이제 좀 더 이게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 공부를 하고 되게 일찍부터 이제 그쪽 부분에 공부를 시작했던 건데요. 제가 90년대 말에 하기를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하다가 이렇게 이거 하면 재밌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할 때보다 요즘은 정말 많이 부흥했다고나 해야 할까요? 저희 이제 그 생업이 그래서 이제 다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리스크예요, 리스크. 그다음에 제가 한문으로 갖고 오진 않았는데 위기라고 하는 거는 위자는 위험할 위자고 기는 기회할 때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반드시 위험한 것만 딱 그 안 좋은 것만 악영향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회까지 포함해서 기후 위기라고 하고 여기에는 그 뭐 아시는 분 아시는 맥킨지라는 기관에서 이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는지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사회 경제적 피해가 일어났고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심화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 유럽에서 폭염이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유럽은 그 전까지는 저는 영국에서 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있을 때 막 한동안 여름에 반팔을 한 번도 안 입고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덥지가 않은 나라인 거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에어컨 당연히 없고 집에 차에도 없고 지하철에도 없고 에어컨이 거의 필요가 없죠. 더운 날이 뭐 1년에 일주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워서 막 이렇게 덥다 막 이러는 날이. 그러니까 오히려 막 추워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8월인가 한번 이제 영국에 오셨었는데 막 전기장판 틀고 막 너무 춥다고 막 이러실 정도로 날씨가 이랬다가 이제 그런 곳에서 갑자기 이제 폭염이 오니까 30도가 넘어가니까
이제 막 사망자가 나타나고 이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태국이나 뭐 이런 열대 지방에서 더울 때는 뭐 그렇게 사망자 나타나지 않는데 오히려 적응이 안 된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폭염이 오니까 그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뭐 그 외에도 러시아에도 폭염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가뭄도 있고 그다음에 폭염은 그 2003년에 처음에 이제 굉장히 큰 폭염이 일어난 다음에 뭐 계속되죠. 2019 뭐 작년에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었고 몇 년 재작년인가요? 거기 캐나다도 굉장히 시원한 곳이잖아요. 거기도 계속 눈 많이 오고 여름에도 되게 시원한 곳인데 재작년이었던 세월이 하도 빨리 가서 재작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몇 년 전에 너무 더워서 40도, 50도에 육박하는 더위로 막 이렇게 바닷가에 조개가 익어가지고 떠내려온 그러니까 거기 너무 더워서 조개가 익으면 이렇게 그 껍질이 열리잖아요. 그런 상태로 떠내려온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후위기가 이미 정말 심각한 피해를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그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이게 뭐 월드 이코노미 포럼, 세계 경제 포럼 해마다 대통령이 뭐 여기 갔다라는 뉴스가 이제 해마다 나오고 요 기간에서 그 해에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이제 매년 이런 보고서를 출판을 해요. 거기서 보면 기후 변화가 계속 이제 몇 년 전에는 그냥 최상위권이었는데 정말 이제 1위를 찍고 있고 그 코로나가 있을 때도 코로나도 이기고 가장 심각한 위기로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그 리스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기후 변화가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무서운 점은 심각한 점은 이 기후 변화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에서 끝나지가 않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름에 너무 덥다.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어디 홍수가 온다. 뭐 그래서 그럼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만약에 여름에 너무 더워서 농작물이 다 뭐 망가지고 가축이 폐사하고 뭐 이러면 그게 이제 다른 부문으로 전이가 됩니다. 뭐 그러면 이제 취약계층들은 더 취약해져서 뭐 그 가장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그러면 거기는 더 이제 망가지고 아니면 더우면 에어컨 많이 켜야죠. 그래서 에어컨 많이 키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뭐 온실가스 또 많이 배출돼서 더 더워지고 뭐 이렇게 이제 온 그 사회경제 시스템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온이 한 군데만 걸쳐서 제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폭염과 한파의 복합적 영향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폭염이죠. 폭염이 일어나면 뭐 냉방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뭐 수산 양식 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여기 건강은 빠졌네요. 그러면 냉방 수요가 증가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증가합니다. 대부분 화력발전에서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뭐 대기질도 약화되고, 뭐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뭐 계속 뺑뺑 돌아서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면 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또 가축 폐사 피해 비용 복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폭염이 일어나면 가장 심한 심각하게 나타난 건강 영향이 온열 질환자 또 사망자 증가. 또 해마다 이제 뉴스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나올 텐데 뭐 80대의 노인이 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뭐 어느 건설 노동자가 뭐를 하다가 너무 더워서 사망했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온열 질환자랑 사망자가 증가하고 이러면 노동 생산성이 약화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뭐 여러 가지 일과 맞물려서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이러면 결국에는 공공부문, 산업계, 뭐 민간부문 피해가 다 증가해서 뭐 경제 성장이 약화된다던가 결국은 다 이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나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피해가 다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이제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단편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뭐 도시 열섬, 에너지 가격 상승하는 이제 융복합 리스크와 2차 영향까지 걱정을 해야 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기후 리스크 해결이 어렵고 이제 누구 한 명의 노력으로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한 부문의 노력으로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세종시에서도 기후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잡아서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아니고 그 기후 시민의 역할이 이제 점점 중요해져서 이렇게 오늘 강의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게 한 나라만 잘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로 인해서 이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서 한 100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전 세계가 에너지 사용량을 하나도 쓰지 않아서 배출하지 않아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조상님들이 배출하고 우리가 이전에 배출했던 게 100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동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장 0으로 어떻게 만드나요? 내일부터.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할 수도 없고, 100년을 머문다는 거는 한 곳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대기 중에서 이제 다 같이 영향을 주는 거라서 뭐 그래서 이제 그 당사국 총회라고 해서 11월쯤이 되면 이제 각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누가 온실가스를 어느 나라가 얼마큼 줄일 것인가, 몇 프로를 줄일 것인가. 그럼 부담은 누가 할 것인가? 그럼 선진국은 많이 배출을 개도국에서는 너네가 다 배출했으니까 너네가 다 줄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배출한 것, 뭐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지금까지 거기는 뭐 산업도 거의 없고 하니까 온실가스 배출한 거는 별로 없는데 해마다 홍수나 뭐나 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나라는 또 개도국이에요. 그러면 이미 너네가 배출한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피해는 우리가 입는데 줄이는 것도 너네가 줄이고 우리가 입은 피해도 너네가 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또 미국은 뭐 지금 트럼프는 뭐 이제 기후변화는 안중에도 없고 이제 딴 데 다 관심이 있으니까 또 기후변화는 뭐 지금 자기네는 온실가스 줄이는 협약에서도 탈퇴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이런 얘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또 미국의 입장은 우리만 미국뿐이 아니라 선진국들의 입장은 우리만 암만 줄여도 소용없어. 너네 중국, 일본 이렇게 지금 막 인구도 많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들은 증가하고 있죠. 그런 데서 줄여야 돼. 다 같이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이제 협상이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거는 약간 나는 안 줄이고 너가 줄여야지 남는 게임이에요. 그쵸? 나는 안 줄이고 나는 그냥 값싼 에너지 쓰고 너는 줄여. 그러면 그 돈으로 나는 값싸게 에너지 생산해서 경제 성장할 거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책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도 마련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진국들이 말하는 게 이제 그러면 너네가 수출을 할 때 우리의 그 온실가스 배출 규정을 맞추지 않으면 너네 수출품은 수출하지 마. 그 배출 규정을 맞춰야 돼. 아니면 그래서 탄소 국경 제도라고 하는데 그 탄소가 그 국경을 넘었을 때 그 각각 나라에 이제 만약에 우리는 뭐 A라는 나라는 뭐 80%를 저감하겠다 그러고 얘네는 20%다. 뭐 이러면 그 60%에 대한 것만큼을 탄소당 비용을 돈으로 내. 그래야지 너네가 수출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가 똑같이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많은 비용으로 내서 더 많이 줄일 것인가 아니면 누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 줄일 것인가? 뭐 이제 요런 것에 대한 것들이 다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최적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글로벌 리스크도 또 이제 그 기후변화 관련 이런 동향에서 한몫을 합니다. 특히 요즘 뭐 휘발유 가격이 매일매일 오르잖아요, 거의.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그 전날 줄을 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남들이 줄 서고 있으면 주유소에 같이 줄 서야 돼요. 그 다음날 반드시 오르더라고.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오르고, 이게 무슨 기후변화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뭐 이런 국경 뭐 이런 싸움 때문에 오르는 거, 전쟁 때문에. 러시아 때도 그렇고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도 이런 글로벌 리스크에 따라서도 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뿐이 아니라 또 이제 그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원자재가 이제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해외 원자재에 의존하는 것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오거나 뭐 폭염이 오거나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곳, 수입하는 곳에 뭐 기후변화가 심하게 와서 뭐 홍수가 와서 가뭄이 와서 뭐 농작물 거기가 되게 장사가 잘하지가 않았으면 그것의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변화만 걱정할 게 아니라 사실 다 같이 잘 제처를 해서 이 위험 수준을 막아야 하는 그 글로벌, 다른 나라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까지도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뭐 홍수, 폭우, 태풍 신경 쓸 것도 많죠. 강풍, 해수면 상승, 가뭄, 폭염, 한파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뭐 전염병도 굉장히 코로나 때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이제 전파 리스크라는 게 전파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는 되게 조그만 리스크였는데 막 전파되면서 얘가 이렇게 증폭되기도 해요. 점점 커지는 그런 리스크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 홍수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여기에 이제 막 길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트럭으로 인해 운반을 하는데 걔가 운반을 못하면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몇 년 전에는 태국에서 홍수가 나서 태국에 있는 무슨 자동차 부품 공장이니 뭐니가 다 물에 잡혀서 그 전체적으로 그 산업에 대한 피해가 이제 다 확대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홍수는 그런 태국 내의 그 부품 생산 네트워크를 다 망가뜨려서 일본의 자동차 부품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쳤고 또 뭐 하드디스크도 많이 생산을 해서 얘도 뭐 PC 생산 감소 등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영향을 줍니다. 뭐 농수산물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작물의 생산성 자체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내륙 수로 영향 어떻게 지금 그 이란 전쟁도 그 호르무즈인가 이름이 그 해협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운반을 못해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송 방법에 따라서도 그 운송길이 막히면 뭐 기후변화 때문에 뭐 항로가 막히면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우리가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도 에너지 사용량이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난방도 많이 해야 되고 냉방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수요에서 열 소비,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데 공급에서는 그러면 폭염 때문에, 홍수 때문에 뭐 그 송전소가 망가진다던가 아니면 뭐 냉각수가에서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이런 이유로 이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다 정전. 해마다 맨날 나오잖아요. 블랙아웃 위험성이 어떻고 뭐 예비 전력 수요가 얼마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서 이렇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후 리스크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분석을 하고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주요 기후 리스크 중에 이제 폭염입니다. 그래서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폭염이 이제 뭐 지난주인가요? 엄청 더웠죠? 굉장히 걱정했는데 올여름 저는 근데 폭염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좀
약간 맨날 해마다 올해 폭염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사실 속으로 합니다. 그러면 나 오늘 올해 폭염 갖고 이런 분석 저런 분석 해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뭐 그럼 내 연구비 깎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거의 예약된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작년에 봤을 때 작년에는 굉장히 이른 폭염이 왔어요. 그래서 7월부터 엄청 더웠죠. 여름 앞에가 되게 더워져서. 근데 올해도 언제부터 더워질지 모르겠는데 뭐 4월 달에도 거의 무슨 굉장히 기록적인 여름 높은 기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올 여름에도 좀 일찍부터 덥지 않을까 했는데 또 갑자기 어젠가 그저께는 또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그 2025년에 굉장히 많은 온열 질환자도 발생을 했고 역시 남부 유럽에 뭐 42도까지 올라가는 등 이제 여기도 되게 이른 더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염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요즘 좀 덜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미세먼지가 시간 되게 많이 미세먼지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잖아요. 미세먼지 얘기만 하고 막 미세먼지 관측기 다 사람들이 가져다 놓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미세먼지는 굉장히 이제 다 같이 막 중요한 리스크라고 건강 위험이라고 하고 내 어린이도 보호해야 되고 뭐 어쩌고 하는데 폭염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관심도가 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망자 수나 뭐 환자 수나 비교해보면 얘가 더 많거든요. 근데 덜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미세먼지는 딱 보이잖아요. 이게 뿌옇고 공기는 다 숨 쉬어야 되고 이러니까 또 경각심을 가진 것 같고 폭염은 사실 그냥 이렇게 시원한 집에 있거나 뭐 사무실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서 그렇게 이제 그 관심도나 그 경각심이 좀 덜했던 것 같은데 근데 폭염 때문에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온열질환자 사망자 수가 꽤 되고 집계되는 것만 이렇고 집계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그때 약간 저도 약간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웠을 때 약간 속이 미식미식한 것 같고 좀 어지러운 것 같고 이게 약간 온열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세수하거나 차가운 물 마시거나 하면 괜찮은데 이제 혼자 계시거나 뭐 계속 일을 해야 되시거나 하다 보면 이제 그냥 그런 거 하다가 그냥 갑자기 푹 쓰러지는 거죠. 근데 푹 쓰러질 때도 그때 바로 누가 옆에 있어서 뭐 시원한 물을 먹인다거나 뭐 씻긴다거나 좀 차갑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때 혼자 있으면 이제 뭐 사망까지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굉장히 간단하게 돈 안 들게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일이 일어나서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얘기인데 수요자 맞춤형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똑같이 좀 이렇게 그냥 알아서 해도 될 사람보다는 혼자서 해결 못할 사람에 대한 것들을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 보도도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폭염특보가 이제 33도로 나타나는데 지역에 따라서도 이미 환자가 막 많이 증가하는 곳들이 있어요. 부산, 뭐 제주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먼저 증가하고 폭염특보도 이때 일어나지만 65세 이상 환자 수가 더 일찍부터 증가하기 시작하고 특히 야외 노동하시는 분들의 인계기온 훨씬 낮아요. 33도 전에 29도 뭐 이럴 때부터 이미 환자가 막 증가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요때는 근데 폭염특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용자도 그렇고 그냥 노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딱 기온만이 아니라 체감 온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름에는 그냥 뭐 유럽 같은 데 여행을 하셨으면 그런 데는 막 더워도 습기가 높지 않으니까 그냥 시원한 그늘만 가도 시원한데 뭐 이렇게 습도가 높으면서 더우면 이제 더 더워서 체감 기온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체감 기온은 이제 온도와 습도의 함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온도, 습도 함수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뭐 미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들도 각각 이제 조금씩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지침을 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일어나면
열 지수를 모니터링하고 뭐 휴식 주기를 강화를 하고 뭐 이동식 에어컨도 있고 뭐 조끼도 있고 아이스팩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근로자들을 이제 선제 관리하는 야외 노동하시는 분들을 선제 관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때 영향은 어떤지를 한번 그 한겨레와 같이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일터는 얼마나 덥나 해서 저희가 조그만 그런 온도계를 다 나눠드리고 그 일터에 가서 이제 계속 측정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심층 인터뷰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주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곳들이 논, 밭, 뭐 공사장, 운동장 이런 곳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기상청에서 그날 발표한 기온은 33도였어요. 뭐 덥긴 덥죠. 근데 실제 여기에 현장에 나와서 측정을 해보면 막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45도까지 올라가고 운동장 43도, 논, 밭 뭐 이렇게 다 달라서 사실 내가 있는 기온의 온도가 더 중요하고 그때 이제 더 일찍 이런 분들은 33도 전부터 뭐 휴식을 취한다거나 뭐 시원한 물을 마신다거나 이러한 대책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주 환경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서 이렇게 좀 취약한 이 슬레이트 지붕 이런 집들은 보시면 바깥의 기온과 비교한 거거든요. 밤에도 온도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바깥보다 좀 시원하지만 밤에도 그 기온을 계속 갖고 있어서 이제 밤에도 되게 취약한 지역. 아파트는 이제 밤에 떨어지는데 그 거주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각각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덥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해보니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던 그냥 생각, 심증과 저기 이렇게 말씀들을 들어보면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뭐 80대 어르신이 새벽에 뭐 밭에 나가셨다 쓰러졌다 그랬을 때 왜 그럴까? 왜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셔서 왜 그럴까? 이렇게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에 가서 뭐 물을 안 주면 뭘 안 하면 그해 농사를 망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운데 왜 나가고 싶으시겠어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건설환경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맨날 알람 오잖아요. 폭염 때. 뭐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분들은 뭐야 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만한 거 말고 그러면 새벽에 뭐 아니면 더울 때 이분들이 일하실 때 가서 뭐 생수라도 드린다던가 좀 이렇게 실제로 도움되는 대책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뭔지를 좀 발굴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효과 있는 것들을 뭔지를 발굴하고 하는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 직군마다 기온이 매우 다르다. 노출 기온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고 뭐 택배기사들도 엄청 다르죠. 택배기사보다 요즘은 라이더들이 더 뜨겁죠. 그래서 라이더들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라이더들도 참여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핸드폰이 안 켜진대요. 여름에는 더워서 안 켜지고 겨울에는 추워서 안 켜지고 바깥에 계속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감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 이런 대책의 목표가 돼야 될 거고 그런 방법을 찾는 것들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뭐 다양한 대책들을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살짝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이제 갤럭시 워치 같은 거를 이제 나눠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갖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노동을 하시면 온도에 따라서 심박수나 뭐 체온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얼마나 위험 수준에 올라가는지, 그게 이제 그 각각의 갖고 있는 이제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뭐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직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 리빙 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거기에 기호는 어떻게 되고 그분들의 활동에 따라서 어떻게 체감 영향이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을 이제 모집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좀 참여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야외 활동을 집에 시원한 데 계신 분들 말고 아니면 집에서 뭐 조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덥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직군에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서 좀 요청을 드리고,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실험도 하고, 이렇게 실험실 안에서 여러 장비를 막 다 측정을 하고, 뭐 뛰게 해보고 걷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뭐 뛰고 걷고 이랬을 때 어떻게 얼마나 땀이 나고 얼마나 힘든지, 그때 기온은 어떤지, 그래서 이런 측정하는 이런 데이터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동 현장에서 뭐 지금 국가에서 말하는 5대 수칙이 물, 바람, 그늘, 휴식, 복냉장구, 응급조치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생체 그 데이터가 변하는지,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증거를 모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갤럭시 워치도 사용하고 기온안 측정하는 것들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어떠한 그 할 수 있는 리빙 랩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 내 일터의 상황을 좀 알리고 싶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이제 인천 같은 항만 노동자, 뭐 철강 제조, 자동차 부품 건설 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와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본 바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겨울에는 또 그 환경미화원 분들이 굉장히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시거든요. 가장 추울 때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폭염 관련 사업들과 대책들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걸 찾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오늘의 그 제목인데요. 탄소 중립 사회와 기후 시민. 뭐 탄소 중립은 아까 다 아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배출량 빼기 흡수량이 제로가 돼서 탄소 제로인 거죠. 탄소 중립인 거고, 그 흡수량은 뭐 나무나 뭐 이런 꽃이나 또 뭐 온실가스를 잡아서 포집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운데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25년도 안 남았죠. 근데 지금 배출량은 이렇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되게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되겠어요. 2025년 무슨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전 세계가 다 같이 이걸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뭐 갑자기 여기 이제 막 원유값 비싸지고 이러면 이게 다 이게 그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도 연세가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석유가 몇 년 되면 고갈된다는 얘기를 아마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제 없다, 끝났다. 근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다 계속 더 파면 나와요. 이거 돈이 비싸서 그렇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나오고,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석유값이 비싸지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들로 하고, 그래서 관련 뭐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IPCC라는 거는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약처. 그래서 뭔가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기후변화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가장 최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모아서 하는 평가 보고서 한 4년, 5년 단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하고 있는 UNFCC랑 UNFCCC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하는 당사국 총회. 해마다 모여가지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터키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됐고, 자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한 거고,
그다음 파리협정이란 말도 아마 오다 가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협정이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합의를 했던 협정이죠. 그래서 파리협정은 요 UNFCC에서 주관하는 당사국 총회가 이제 그 여러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열리는데 그때 그 파리에서 열렸어요. 파리에서 열려서 파리협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워밍업 1.5도, 1.5도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리협정에서 2100년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1850에서 1900년 평균 대비 2도씨 훨씬 아래로 나아가 1.5도 아래로 억제하자는 노력을 목표로 설정했어요. 이게 탄소 중립의 목표 설정인데 요 2도씨 처음엔 2도씨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1.5도씨가 나온 거는 요렇게 돼야지 2도씨, 1.5도씨까지의 온도 상승을 막아야만 뭔가 그래도 버틸 만한 그러니까 생태계 시스템이 다 무너지지 않고 그 해류가 막 빙하가 다 녹아서 해류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고 아마 그 더데이 애프터 투모로우인가 그 뉴욕이 막 빙하돼서 막 도서관 피하고 이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류 시스템이 망가져 거기가 막 추워지는 뭐 이렇게 그 비가역적인 영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2100년까지 서서히 일어나야 되고 2도씨 well below 2 centigrade라고 하거든요. 1.5도 아래로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설정한 게 파리협정이고 그래서 그거에 그 기반이 된 게 글로벌 워밍업 1.5도예요. 1.5도씨 특별보고서라고 하는데 왜 1.5도여만 하는지 1.5도야지 버틸 수 있다. 뭔가 망가지지 않고 뭐 이렇게 미래 영화들 보면 다 막 해서 원시로 돌아가는 것들 폐허되고 뭐 이런 것들 뭐 무슨 핵도 있고 뭐 기후변화도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래 영화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노력이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워진다. 특히 이제 SS585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가정을 두고 그때 이제 실험을 한 거라 예측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워지고 여름철 일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죠. 저기 보면 129일 뭐 3분 지금도 이미 그런 것 같은데 한 4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반팔 입잖아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더운 날수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탄소 중립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과 그 누적 흡수량 저 잘못됐네요. 그걸 빼서 이건 저 천재구나. 네, 하여간 그걸 빼서 0이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또 중요한 게 누적 지금 한 해 한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적을 다 상쇄하기 위해서 그 남은 배출량이 얼마만큼이고 그만큼을 왜냐하면 이 누적이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100년 우리가 아니라 온실가스가 100년을 산다는 점. 그래서 그 걔네들 이미 배출되어 있는 애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배출량이 배출 허용 한도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배분해서 누가 얼만큼 줄여야 하는지 이게 국가적 전국 그 글로벌 차원에서도 매우 어려운 이야기고요. 어떻게 나눌 것인지 뭐 나눈다고 다 지킬 것인지도 어렵지만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각각 부문별로 누가 더 많이 줄일 것인지 뭐 철강에서 많이 줄일 것인지 뭐 반도체에서 줄일 것인지 반도체면은 에너지 엄청 사용하죠. 또 뭐 요즘 데이터 센터 아니면 가정에서 줄일 것인지 수송에서 줄일 것인지 뭐 그래서 다 같이 줄여야 되는데 누가 얼마큼 줄일 건지 배분하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뭐 탄소 흡수 여러 가지 부문별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줄여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찾는 연구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과제가 이제 해결하려면 제도적으로 뭐 돈도 필요하고 지자체는 또 필요하고 법적 기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소외되는 분들, 뭐 화력발전소를 없앤다면 그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석탄 화력발전소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핵심 기술 개발 어떻게 하고 뭐 소통, 협력, 교육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주신 최아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후 시민 하면 근데 이게 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라도 에너지 비용 아끼려면 전기세 아끼려면 뭐 휘발유 아끼려면 조금 더 걷고 뭐 냉방 사용량 좀 줄이고 난방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뭐 딱 그거가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재활용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새로 만들려면 이제 또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석 연료도 사용을 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긴 할 텐데 요게 또 이제 좀 어려운 점은 경제라는 것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사고 안 쓰고 안 입고 이러면 또 이제 여기가 경제의 그 성장 동력이 또 죽긴 해요. 그래서 모든 걸 재활용만 하고 내가 내일부터는 저는 매일 결심을 하는데 안 되는데 절대 옷을 사지 않겠다. 이게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적게 쓰고 그 쓰레기도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의 무슨 활동, 모든 활동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활동을 할 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거가 에너지와 온실가스와 뭐 대기오염 물질과 내 가게와 뭐 더 나아가서는 지구와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내 자식의 미래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한 번만 살짝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좀 약간 한 번은 좀 자제도 하고 좀 바르게 활동 생각도 뭐 안전거장은 걸어갈 수도 있고 안 갖고 가고 뭐 이러한 역할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후시민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약간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감시? 그 이웃을 감시한다기보다는 감시보다 좀 우아한 용어로 표현하면 좋겠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기업의 활동 같은 것도 있죠.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못한 기업의 물건을 덜 산다거나 요즘 젊은 저희 애들 같이 이제 대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특정 기업의 빵은 절대 안 먹어. 딱 선 긋고 이렇게 뭐 대안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쪽이 이제 자연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작게는 내 개인의 그 행동 변화인데 사실 저는 이런 기후 변화 같이 큰 그 아젠다에서 너무 시민에게 책임을 씌우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내 용어를 조심해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큰 그 범죄자들이 있거든요. 더 많은 역할을 한 이 사람들이 변화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분들을 변하게 하려면 이 회사들이나 많은 기업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변하게 하려면 시민이 보고 감시해야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면 나 이거 안 사. 그럼 여기는 당연히 아웃되는 거고 자꾸 그래도 사니까 이제 이분들이 똑같은 일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시민이 약간 살아있는 기후시민, 행동하는 기후시민, 행동력을 보여주려면 내가 우리 집 한 등 꺼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소중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 시민의 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계속 바라봐서 뭐 제보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거는 뭐가 가장 도움이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에너지 사용 절감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뭐 전등 끄기, 뭐 플러그 빼기, 뭐 가까운 길 걸어가기, 자전거 사용하기, 뭐 이래서 뭐 일단 전체적인 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가장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충되는 게 이제 폭염이에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면 에어컨을 끄지 말아야 되는데 에어컨을 안 끄고 온열 질환을 걸리면 그게 낫나? 그렇죠? 적절하게 관리를 좀 뭐 시원한 물도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아니, 저희 그 건물은 그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없고, 저희 저 지금 아니고 전 원장님께서는 그 일회용 컵에 정말 민감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못 먹게 했어요, 커피를. 사 먹지 못하게. 뭐 개인적으로 나가 사 먹는 거 뭐 잡지야 못하겠지만 그걸 들고 원장님 눈에 띄면 이제 한 소리 듣는 약간 이런 거라서 그거 되게 제어를 하고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걸 왜 여쭤보게 됐냐면 뭔가의 전체의 시스템에 그 획기적인 변화, 정말 전면적인 변화로 안 되고, 뭐 오늘 슬라이드는 없지만 전환이라는 말은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증거를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내가 있는 현장에 뭐 그걸 알리고 싶다 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리빙 랩을 구성해서 뭐 내가 일하는 건설 현장, 뭐 온실가스 아니 온실하우스, 뭐 그 뭐지 비닐하우스, 뭐 이런 데가 있다, 뭐가 있다, 너무 덥다 여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요 워치랑 해서 고기의 온도 분포해서 요 직구는 이렇게 힘든데 뭐 무슨 조치를 시행했더니 얼마나 나아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모으고 있어서 뭐 연락 주셔서, 근데 뭐 한 명은 안 되고 한 30명 정도의 같은 그룹을 구성해서 알려주시면 뭐 참여해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께 한 번 더 박수.